네,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수요일 순서는 보약 같은 뉴스 허준 보감 시간인데요. 자, 앞서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이어서 퀴즈를 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의 진행자 이름을 맞추는 프로그램 퀴즈였죠. 지금 당첨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맞추신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제 이름을 외우기가 쉽지 않나요? 어때요, 두 분은? 허남설 기자, 박종유 기자? 너무나 친숙한 이름, 친근한 이름. 많이 들었던 이름이라서 바로 외울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뿐 아니라 대학 교재에도 나오는 이름입니다. 김영수가 정답이었고요. 당첨자는 7601-9836-9106 이렇게 세 분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 끝나면 바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병주 최고위원 인터뷰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요. 국회 운영위원회 연기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오늘 예정됐던 전체 회의가 무기한 연기됐다는 소식입니다. 15일로 연기됐다는 게 아니고요. 무기한 연기됐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허준 보감 두 기자가 준비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아이템 준비하셨습니까, 허 기자? 네. 일단 오픈 AI가 출시한 동영상 플랫폼 인기 때문에 사후 초상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하나 준비했고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영포티 40대 남성은 어쩌다 조롱의 대상이 됐나 이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영포티. 그리고 박 기자님은요? 지금 난리인데요. 캄보디아에서 행방이 묘연해진 우리 국민들 이야기를 가지고 왔고요. 그래요. 두 번째로는 사라지지 않는 의료 보험 사기, 최근에 적발된 사례들을 좀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가지 주제 다 너무 궁금합니다.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청취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한 소식을 그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박종유 기자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우리 20대 대학생 사건이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충남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박모 씨가 그렇죠. 지난 7월에 캄보디아로 입국을 했는데 선배의 권유를 받고 이제 들어갔는데 현재 있는 범죄 단체에 연루가 되어서 감금 상태에서 아마 이런저런 범죄에 가담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좀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력과 착취를 당하다가 끝내 목숨을 숨진 이제 일이 뒤늦게 좀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좀 충격을 주고 있고 이 대학생은 가족에게는 현지에서 열리는 박람회를 좀 보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출국을 했는데 연락이 두절이 됐고요. 가족이 외교부하고 경찰에 신고를 냈고 8월 8일에 그 캄보디아 수도에서 한 180km 떨어진 도시 캄포트라는 곳에서 이제 주검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순진 대학생 감금됐다가 풀려났었던 같이 있었던 그 40대 남성이 엄청난 고문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같이 있다가 탈출한 소위 그 A 씨 증언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증언을 들어보면 일단 그들은 범죄 단체 안에서 사실상 이제 물건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캔 같은 이 사기 범죄에 이제 투입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감금 상태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모든 여권과 휴대전화는 다 빼앗긴 상태이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연락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외부에 이제 알릴 수 없는 상태였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은 기본적으로 동반이 됐고요. 문제는 여기서 한 범죄 단체에서 이를테면 말을 잘 안 듣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을 또 다른 범죄 단체에 돈을 받고 판매하는 인신매매가 지금 자행됐다는 얘기들도 증언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각 방송사, 각 언론사가 현지 취재를 가서 우리 교민들로부터 또 취재도 하고 현장에서 들리는 소식도 전해주고 있는데 그 범죄 단체가요, 이 캄보디아에 한두 곳이 아닌가 봐요. 맞습니다. 이 56곳에 이른다 혹은 그보다 많다. 지금 완벽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는 상황에서
국제 단체들이 조사한 결과 그 정도로 지금 밀집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범죄 단체들은 대부분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이 온라인 사기 범죄들을 예. 이제 벌이면서 수익을 얻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사람이 필요한 일이라서 그 일들을 담당할 이 인력을 예.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우리 국민을 비롯한 이 인접국가 국민들을 이제 취업을 미끼로 데려다가 예. 착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캄보디아가 어쩌다가 이렇게 범죄 도시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따져 보니까 중국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총책이 대부분 중국 사람이라면서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데 왜 그런가 예. 봤더니 이제 설명을 최대한 압축해서 이건 드려야 되는데 네. 중국이 이제 2011년부터 캄보디아를 비롯한 이제 동남아 국가에 대대적인 투자를 벌였는데요. 예. 1대1로라는 당시 프로젝트를 중국 정부가 가동했는데 그러면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문제가 된 캄포트 그리고 뭐 시아누쿠빌 같은 도시들은 다 해변 도시입니다. 예. 풍광이 뛰어난 거기에 카지노를 가지고 있는 리조트를 어마어마하게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중국인들을 비롯한 이제 외국인들이 그쪽에 와서 휴양을 즐기면서 카지노를 이제 즐겼는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 직전 그리고 직후에 중국 정부의 이 정책도 달라지고 하면서 이 카지노들이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쑥 빠져나가는 시기가 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건설 중이던 카지노 혹은 이미 건설되어서 운영 중인 카지노 리조트들이 공실 상태로 짓다 만 상태 혹은 이제 운영하지 않는 상태로 남겨졌고 예. 이미 카지노로 이권을 장악하고 있던 중국 이 이제 갱단이 예. 이 폭력단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로 범죄를 시작한 거고요. 카지노를 못 하게 그러니까 예. 도박 산업에서 더 이상 돈을 벌기 어려운 구조가 되다 보니 예. 이제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범죄로 돈을 벌어보자라고 그렇군요. 전환이 됐고 예. 그러면서 주변 국가에 있는 이제 국민들을 몰래 이제 똑같습니다. 취업 사기로 뭐 대만, 일본, 태국, 베트남 이런 사람들 다 끌어들인 다음에 여권 뺏고 휴대전화 뺏고 이제 폭력으로 일을 하게 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네, 여기서 뭐 한 가지 좀 첨언을 하면은 예. 그 중국 정부가 이제 시진핑 주석이 2018년부터 대대적으로 반부패 운동을 벌였거든요. 예. 근데 그 결과가 결국 캄보디아 범죄화로 이어졌다. 왜냐면은 그 중국 내에서 이제 카지노를 근거지로 해서 이제 범죄를 일삼던 그 조직들이 대대적으로 반부패 운동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제 캄보디아로 건너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범죄들이 여전히 카지노와 온라인 도박을 아이템으로 삼았고 여기에 뭐 한국의 조폭 그리고 일본의 야쿠자 그리고 베트남 마피아까지 합류하면서 이제 세력이 점점 커졌고 미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고위 공무원이 소유한 범죄 단지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GDP의 절반가량이 지금 범죄 수익이라고요? 네, 미국 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국내 총생산의 절반가량 연간 125억 달러인데요. 이게 약 우리나라 돈으로 17조 원에 이릅니다. 이 정도가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돈으로 벌어들인 것이다라고 해서 사실상 사기가 국가 기관 산업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 연락 두절된 국민들이 80명 정도 되고 또 현지 교민 말을 들어보니까 약 한 1000명 가량의 한국인이 캄보디아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타깃으로 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창기에는 한국인들까지 겨냥은 하지 않았고 캄보디아에서 가까운 나라의 인접국가 국민들을 좀 노렸는데 이미 그 나라에서는 문제가 많이 됐고요. 사회적으로 그 나라에서는. 그래서 이제 경찰을 비롯한 외교 라인을 총동원해서 자국민들을 구출하는 작전들을 이미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을 미끼로 해외에서 고수익을 벌 수 있다는 일자리는 믿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라는 캠페인도 엄청 펼쳤고요. 그랬군요. 그러면서 점점 그쪽에서 그러니까 가까운 나라에서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캄보디아에서 멀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노리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 숫자로 보면 작년에 폭증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허 기자, 그 오창수 선교사요? YTN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한국이 몸값이 제일 높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인신매매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오창수 선교사가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의 교민 회장인데요. 이 시아누쿠빌이 바로 그 지금 범죄 단지가 조직돼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인데 여기서 이분의 말에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은 한국이 몸값이 제일 높은데 그게 보이스피싱 수익을 잘 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몸값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수준에서 지금 다른 범죄 조직들과 인신매매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도 경찰이 있고 당국이 있는데 뭐 커넥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범죄 단체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요. 뭐 캄보디아 유력인들, 뭐 정치인들, 경제계 거물들이 소유한 혹은 관계가 있는 카지노 리조트를 지금 범죄 단체들이 자기들의 거점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신고가 들어가고 하더라도 현지에 있는 경찰들이 그곳을 급습해서 뭔가 뭐 소탕을 한다든가 하는 작전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네. 그래요. 지금 우리 국민들 일단 빨리 구출해 내는 게 급선무인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왔습니까? 네, 경찰이 어제 아주 바쁘게 움직였고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책이 어제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오늘 외교부 1차관을 비롯해서 2차관을 비롯해서 이제 정부 합동 대응팀을 꾸렸고요. 15일 오늘 저녁에 캄보디아에 이제 날아간다고 합니다. 날아가서 여기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 국정원 관계자들도 같이 간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충격을 준 대학생 박모 씨에 대한 수사 상황을 좀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도대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그곳에 감금되어 있는지 안전 상황은 어떠한지를 일단 점검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대책을 내놨는데 일단은 경찰이 내놓은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경찰은 일단 인천공항에도 경찰을 전진 배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타는 청년들에게 지금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지를 홍보하는 작업들을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외교부에 신고된 건수,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캄보디아에 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라고 해서 외교부에 신고한 건수가 있고요. 경찰에 신고한 건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시에 하지 않고 한쪽에만 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교부와 경찰이 매일매일 이 숫자들을 체크하면서 갭들이 없는지 그다음에 경찰과 외교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들을 비교 대조하면서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상황을 데일리하게 체크를 해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코리안 데스크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아직 캄보디아에는 코리안 데스크라고 해서 우리 경찰이 직접 현지 경찰이 파견돼서 수사나 공조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코리안 데스크가 캄보디아에도 시급하게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어서 우리 경찰청장하고 캄보디아 경찰청장이 이제 다음 주에 만나서 이 설치에 대한 코리안 데스크 설치에 대한 협의를 좀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코리안 데스크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이제 코리안 데스크가 이제 파견되면은 현지에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이제 수사, 현지 경찰과 협력해서 수사해서 이제 현지 우리 뭐 납치돼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구출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텐데 경찰 파견은 일단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 지난 8월에 수사관 80명을 급파를 해서 현지에 80명을 급파했어요? 80명, 자국민 29명을 구출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경찰을 그렇다고 해서 기껏해야 파견해봤자 수십 명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현지 경찰, 캄보디아 경찰을 움직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문제는 자국민이 납치돼 있다라고 신고를 해도 캄보디아 경찰이 거기 위치가 어디냐. 영상이나 그러니까요. 사진 증거를 내놔라라는 식으로 되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움직이게 만들려면 결국엔 외교 라인, 외교부가 움직여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범죄 단체가 경호원을 많이 쓰는데 다 총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국가는 이제 총기 사용이 허용이 된 국가입니까?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고
함부로 이제 접근하다가는 이제 좀 위험한 상황들이 연출될 수 예.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하든지 일단 가족들 지금 현지에 가서 연락이 두절된 가족들이 지금 80명 정도 있으니까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해당 이 주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 2402번님께서 캄보디아 취업 사기 기사에 악플 좀 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어서 취업 사기 당했다고 하는데 한편으론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타들어가는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빨리 구출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니까요. 빨리 구출해 왔으면 좋겠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대책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허남서 기자가 뽑은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픈 AI 소라2 인기 관련 소식이에요. 사후 초상권 논란이 뭡니까? 네, 이 소라2가 예. 동영상을 인공지능 AI로 생성해주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예. 여기 지금 어떤 사후 초상권 논란이 벌어지고 있냐라고 하면 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였죠. 스티븐 호킹. 예. 2018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는데 이 스티븐 호킹과 오래전에 사망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마치 그 우리가 그 헤드락이라고 부르는 그 기술이죠. 예. 레슬링을 하면서 서로 그 기술을 거는 그런 영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1960년대 흑인 민권 운동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예. 마틴 루터킹 목사와 매컴 X 이 두 사람이 랍스타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되게 시시껄렁한 성적 농담을 이렇게 막 주고받습니다. 그런 영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코비 브라이언트 되게 유명한 농구 선수였는데 2020년에 사망을 했거든요. 예. 헬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헬기를 타고 있는 영상을 AI로 만들어서 지금 사람들에게 유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엄청나게 소라2를 통해서 많은 영상이 쏟아지는데 특히 고인이 된 사람을 이렇게 소재로 삼아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예. 이게 죽은 사람은 영상에 활용하는데 특별한 법적 제한이 없어서 이런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지금 유족들이 이 다루는 방식이 너무 불쾌하다라는 측면에서 그럴 문제를 수밖에 제기하고 없겠네요.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멜컴 X의 딸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하면서 진실을 위해서 헌신한 아버지의 이미지가 이렇게 무례하게 사용될 수 있느냐라고 예. 이렇게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이 소라2 사용해 보셨습니까? 전 이제 써보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도 재미나이에서 영상 관련해서 한번 영상은 아니었고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올려보니까 쉽게 제작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소라 1이 나왔을 때 예. 그때 동영상 편집이나 이런 업무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난 이제 끝났다. 라고 이렇게 그 그 정도예요? 플랫폼을 써보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굉장히 딥페이크를 정교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앱이라서 지금 미국의 뭐 그 IT 전문 매체 같은 데서는 예. 사실상 딥페이크로 가득 찬 플랫폼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유족 입장에서는 뭐 좋은 내용도 아니고 불쾌한 내용들이잖아요. 네. 이게 사후초상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네, 지금 일단 사후 초상권으로 법적 문제까지 이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픈 AI는 그렇게 보고 이거를 오픈 AI가 또 그렇게 해설해줘요? 네, 적극적으로 그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예컨대 그 역사적 인물이나 그 사망한 공인 등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생성 가능한 대상으로 보겠다라는 것이 오픈 AI가 이미 밝힌 입장입니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를 방패로 삼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오픈 AI가 계속 방패로 또 삼는 것이 그 사용 권리자들에게 세밀한 통제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 사용하기 싫으면은 우리에게 요청을 해라. 그럼 그 요청을 받아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걸러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 알아서 걸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AI 측의 입장이 AI 그 회사 측의 입장인 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미리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약간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오픈 AI는 이게 그 사후 초상권 이 문제가 복제가 아니라 창작의 영역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이것이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닌 게 죽은 사람의 생전 모습이나 목소리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요. 예. 카메오란 기능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를 입력하면 AI가 가상의 외모와 목소리를 만드는데 그것이 멜컴 X나 마틴 루터킹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창작물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 굉장히 미묘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유족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뭐 예컨대 그 유명한 영화 배우였죠. 2014년에 사망을 했는데 로빈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도 로빈 윌리엄스의 유족도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유족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그 실존했던 사람들의 유산이 이건 대충 그 사람처럼 보이고 들으니까 괜찮아라는 식으로 취급되는 걸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예. 이런 유족의 입장을 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박종규 기자가 뽑아온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보험 사기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보톡스가 도수 치료로 둔갑하는 사례도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비급여, 그러니까 이제 실손보험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로 분류되는 미용 목적의 치료를 받으면은 이제 보험금을 탈 수 없죠. 예. 그런데 일부 의사들이 이제 서류를 이제 잘못 작성하는 거짓으로 작성을 해서 도수 치료 받았다. 네, 치료 목적으로 몸이 아파서 도수 치료 받았다라고 기록을 만들고 그걸 환자들이 이제 보험사에 제출을 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예. 최근에도 서울에 있는 한 의원이 이런 식으로 허위 이제 진단서, 허위 진료 기록을 환자들한테 제공해서 야. 적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이 원장은 단순히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이제 위조를 조작을 해가지고 환자들이 보험금을 타게만 한 게 아니고요. 본인도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이제 소위 쪼개기라고 합니다. 하루 진료받은 걸 뭐 이틀 3일 왔다라고 내원을 했다라고 조작을 해서 예. 그걸 또 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하고 병원이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를 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저 작년에 보니까 보톡스를 무좀 치료로 둔갑해서 10억 원의 보험금 타낸 유튜브가 광고됐던 기사도 기억나는데요. 네, 예. 아주 비슷한 맥락이고요. 예. 이게 이제 결국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 의사들이 이제 소위 좀 유혹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도 유튜브 활동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이름을 알린 의사가 예, 예. 알고 보니 그런 식으로 손님을 이제 환자들을 이제 유치를 하고 이제 아름아름 사실 저희가 피부 뭐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 그거를 보험금 청구할 수 있게 좀 해드린다. 예. 그럼 관심을 보이면 또 이제 소개를 하고 또 지인들을 데리고 오면 이벤트 뭐 서비스도 해주면서 이 입소문을 이제 내는 식으로 운영을 했는 그러니까 모양입니다. 이게 이런 보험 사기가 많아지면 우리 보험료가 오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문제인데요. 이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에만 이 실손 장기보험에서 진단서 위조나 허위 과다 청구로 적발된 보험 사기 건수가 2,300억 원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예. 그게 그만큼 이게 이제 제대로 나간 보험금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올려야 될 그러니까요. 유인으로 작용을 하고 예. 제때 보험료 내면서 필요할 때만 활용하는 평범한 선량한 시민들한테는 또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당국에서 뭐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요. 당국은 이미 엄청나게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 근절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대법원이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느끼고 네. 처벌을 강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안 그래도 올해 3월에 양형 기준, 그러니까 이제 사기 범죄 양형 기준에 이 보험 사기를 처음 이제 편입을 시켰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이를테면 의사가 보험 사기에 가담하면 그 의사한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게 예. 일단 이제 룸은 좀 확장해 놨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 이제 그 판결 그 선고 형량을 어떻게 내리는지 그 기조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이어가죠. 허남서 기자가 뽑아온 뉴스입니다. 나 영포티야. 이 40대 남성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영포티는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예. 말이 나왔을 때는 젊게 살고자 하는 40대 약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 예. 지금 이제 그 말이 나온 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영포티 중에는 영피프티가 된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예. 계실 건데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의미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그 젊게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들이다. 약간 그래요? 이런 취급을 받는 그런 예.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꼰대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예. 예컨대 인터넷 온라인에 보면은 영포티들이 이렇게 즐겨 착용하고 다니는 옷이나 물품을 희화화시킨 밈이 있습니다. 예. 이 밈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착용하고 있어요. 예컨대 뭐 스냅백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모자를 착용하고 그리고 약간 모양이 있는 플라스틱 안경테 이런 거를 착용하고 그리고 꽤 비싸다고 알려진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예. 또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반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게 영포티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 예. 또 손에는 애플의 스마트폰 그리고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특정 신발 모델을 신으면 영포티 패션이 완성된다라는 이런 밈이 지금 떠돌면서 희화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2030이 40대를 저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은 20, 30대와 40, 50대가 지금 대립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그래요? 볼 수도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20, 30대, 40, 50대가 뭐 일터나 이런 데서 좀 실무자 대 관리자 이런 식으로 좀 충돌하는 양상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통 문제가 벌어질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영포티 필수템을 희화한 밈에서는 특정 정치 유튜브 채널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때마다 좀 드러나는데 20, 30대 남성들과 특히 20, 30대 남성과 40, 50대 남성들의 투표 성향이 굉장히 갈리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 정치적 충돌이 이런 갈등을 더 심화시킨다라는 그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에서도 리포트를 냈다고요? 네, 증권사 같은 예. 경우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영포티들이 이제 젊은 20, 30대들이 착용하는 아이템을 이제 착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아이템을 판매하는 회사의 주가에 좋지 않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희화화되고 오히려 20, 30대들은 저건 영포티가 입는 거야라고 하면서 기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주가가 주춤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박종규 기자가 30대인가요 지금? 30대 끝물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좀 안타깝고요. 예. 그냥 왜 안타까워요?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아니요. 아니 근데 그 40대 남성, 50대 남성이 젊게 옷을 입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착용하는 것을 뭐 착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예. 젊은이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예.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영포티나 영피프티가 이제 직장에서나 이런데 네. 소통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 흉내만 낸다라는 그것이 그런 정서가 저 사람들은 젊게만 보이려고 옷만 젊게 보이게 입고 예. 실제로 속내는 나이 들지 않았어? 나 옛날 방식 아니야? 라는 예. 그 이중성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측면은 좀 그런 포인트는 이해가 만한다. 됩니다. 네. 이중성. 그러니까 네. 뭐 생각은 젊지 않은데 생각은 꼰대인데 옷만 네. 20, 30대 취향으로 입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40대, 50대 분들 보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30대 같은 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나이를 잘 구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우리 작가님도 되게 그래요. 예. 젊어 보이시고 그러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뭐 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사회적으로도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젊게 입는 것도 좋고 또 생각도 젊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허주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허남설 박종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